지난 주말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오늘도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돌파했습니다. 75마이크로그램부터 적용되는 매우 나쁨 단계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경기도와 충청도를 비롯한 중서부 대부분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대부분 나쁨 수준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올라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6시를 기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서울 지역 안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됩니다. 아이를 연세대학교에 보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팀 전 감독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JTBC가 보도했던 사전 스카우트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합격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학부모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싸우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가 흉기로 위협을 하며 계속하며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2차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두고 북미 간의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한미 군사훈련과 전쟁 장비 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상 중에 미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나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올라가겠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동안 바깥으로 나가려다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거 보고 다시 들어가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더하다는 건데요.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가 전국 10개 도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가 돼 있고 미세먼지는 이후에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4일 월요일 아침엔 이재승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고 남부지방도 7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는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탓에 어제 운영을 중단했던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은 오늘도 문을 닫겠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는 오늘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 제약은 어제 14기에서 오늘 전국 16기로 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낮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나머지 권역은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화요일인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점차 해소되겠고 모레 수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공기도 지난 주말 최악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중국의 미세먼지를 품은 스모그까지 한반도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부터 베이징 하늘은 온통 흐렸습니다. 주말 오후부터 휴일 새벽까지 공기질 6급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오염 상태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로는 세제곱미터당 300마이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한때 세제곱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중국 공기질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겨울 난방 시작에다 공기 흐름까지 막혔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징진지 중남부와 허난성 등지는 지난 10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과 성폭행 의혹을 비롯한 우리 체육계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이번에는 아이스하키입니다.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특기생들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대학 입시 과정에서는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학 합격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학부모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이스하키를 시작한 윤우석 군. 아이스 링크에 들어가면 골을 넣었고 박수가 쏟아질 때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발차기 당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뺨 때리고 링크장 안에서는 스틱으로 머리 치고. 당시 서울 강북의 K고 아이스하키 감독이던 최모 씨가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경기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동기들은 60분에 한 40분 그 정도 뛰면 저는 5분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나중에 알았어요. 차별이었다라는 걸. 폭행과 차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 감독은 윤 군을 연세대에 보내주겠다라고 했고 부모는 접대와 함께 돈을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액수는 3년간 총 1억 2천만 원. 특히 최 감독은 대학 관계자들과의 친분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총 감독이 온다. 우석 얘기 안 하겠느냐. 그냥 경비를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공항에서 그날 아침에 찾아서 100만 원을 줬죠. 100만. 2년 전 연대 체능 계열 특기자 전형으로 원서를 접수할 당시에도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어찌됐건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4천만 원을 줬다는 또 다른 부모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흡혈기 핏바람 하고 핏 빨아먹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요. 봉투는 드린 적은 없고 어디 이렇게 선물 가장에 대한 선물을 이렇게 같이 얹어갖고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어머니 이러시더라고요. 윤 씨는 최 감독한테 우석이를 연대 대기 1번까지 해놨다라고 들었지만 결국 불합격했습니다. K고를 그만둔 뒤 개인적으로 아이스하키를 가르치고 있는 최 씨를 찾아가 해명을 들었습니다. 강압적인 문구가 들어가게 있을 것이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인간인데 그냥 돼 이런 식으로. 또 학부모들이 자의로 접대한 것이고 입시와 관련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도 시험 끝나고 자기네 수학을 마치다 그래서 따라가는 데는 일주잖아.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최근 검찰은 최 감독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최 감독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 고검이 윤 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대학팀 감독이 입시를 좌지우지하고 또 친분이 있는 고등학교 팀 감독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지가 관심입니다. 대학 측에서는 그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재학생 학부모들의 증언은 크게 달랐습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1월 JTBC가 보도한 연세대 수시 합격자 명단이라고 적힌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지난해 합격자 발표가 있기 닷새 전에 입수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과 일치했습니다. 2년 전 입시 때도 마찬가지. 원서 접수 마감 하루 전 인터넷 카페에 뜬 명단과 실제 연대 합격자가 정확히 들어맞은 겁니다. JTBC의 사전 스카우트 의혹 보도 이후 연대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최근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감독 등이 입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사전 스카우트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대 재학생의 한 학부모는 취재진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얘기를 다 하고 원서를 쓰죠. 감독이랑 얘기가 다 끝나죠. 연대 감독. 네, 준 감독이랑 만나고 저희는 다 가기로 돼 있던 거죠. 중간에 고등학교 감독 등이 입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순 감독이랑 얘기할 때도 있고 감독이랑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감독들이 다 껴요. 합격자 명단이 유출되는 건 미리 합격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 많이 하는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거든. 사전 스카우트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원래부터도 하면 안 됐지만 2014년도부터는 아예 명문화해 금지시켰습니다.
교육부는 사전 스카우트 관련해서 대학 관계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처분뿐 아니라 관계자들을 직접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다음 달 2월에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할 것을 미국 측이 북한에 제안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고위급 회담도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협의에 관여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인도네시아나 몽골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검토되는 곳은 베트남이라고 했습니다. CNN도 백악관 현장팀이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하와이를 답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측이 이런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이 베트남의 개최 후보 도시까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하노이, 다낭을 후보지로 꼽습니다. 베트남엔 북한 대사관이 있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베트남은 2017년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도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을 정상회담 개최지로 거론하며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다음 달 베트남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에 대한 공세 고삐를 더 조이는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한미 군사훈련과 전쟁 장비 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어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합동 군사훈련과 전쟁 장비 반입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인 팀 스프릿과 키 리졸브 등을 거론하며 과거 이들 훈련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 접경으로 치달아 올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 분야 합의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은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방해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버리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주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우리 정부를 향하고 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대남 라디오 방송 통일의 메아리도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군사적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책임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입당식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자신이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짧은 민주당 생활을 접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지난해 미국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 가운데 2대가 오는 3월 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주변 강대국처럼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이르면 4월쯤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기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국내 경기가 둔화됐다면서 이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수출까지도 걱정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경제에서 우려되는 게 고용 여건이죠. 지난해 구직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장기 실업자 수가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많았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15만 4천 명, 2017년보다 9천 명이 많아졌는데요. 전체 실업자 가운데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역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오늘 은행체제에서 지주체제로 다시 돌아감을 공식 발표합니다. 지주체제였다가 은행체제로 간 지 4년여 만입니다. 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5대 지주회사 시대가 됐습니다. 1등 자리를 놓고 자산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 9분 충북 충주시 북쪽 3km 지점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진동은 잘 느껴지지 않았고 신고된 피해도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남 금산에서 야영을 하던 4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야영을 하던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추위를 피해 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부산 명장동의 한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박정철 열사가 경찰의 물고문을 받다 숨진 날입니다. 6월 시민항쟁의 도화선이 됐죠. 오늘 32주기인데요. 박 열사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어제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찾은 관광객 수가 개막 9일째였던 어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에는 12일째였는데 역대 가장 짧은 시간에 100만 명이 찾았습니다. 축제는 오는 27일까지 열립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곡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수가 유튜브 조회수 6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이후 7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K-팝 그룹 사상 최단 시간에 만든 기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오늘 정례 회동을 합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 등을 두고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오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성사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만원 씨를 배제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서둘러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회의를 여는데요. 이미 폭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조 전 코치에게 추가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포함해서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이틀째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고 오늘도 대부분 매우 나쁨 수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출근길 농도도 무척 높은데요.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됩니다. 공기가 더 탁해질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도 날아들고 그 따뜻한 서풍으로 인해 기온도 평년 수준 웃돌고 있습니다. 4, 5도 정도 높아서 겨울치고는 상당히 포근한데요. 하지만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 반짝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미세먼지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가 10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수준의 기온 예상되고요. 북한도 대부분 영상권의 기온 보이는 가운데 개성이 5도, 함흥은 최고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한때 약하게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울 암사역 부근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친구와 싸움을 벌이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테이저건과 3단봉을 든 경찰들까지 위협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어젯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비명을 지르던 남성은 발길질을 하며 저항합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자전거를 집어던지며 경찰을 위협합니다. 테이저건과 3단봉을 든 경찰들도 손을 쓰지 못합니다. 이어 남성이 시민들 틈 사이로 달아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지하철 암사역 앞 인도에서 19살 A군이 흉기로 친구를 찔렀습니다. A군은 흉기를 들고 친구인 18살 B군과 싸우다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B군은 근처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귀가했습니다. A군은 한참을 경찰과 대치하다 도망쳤고 뒤쫓아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테이저건을 들고도 A군을 곧바로 제압하지 못한 장면이 담겨 경찰의 대응이 미숙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어제 새벽 술 취한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4km나 역주행하다가 고속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무사했지만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울산에서 구석찬 기자입니다. 견인차가 비상등을 켜고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순찰차도 빠른 속도로 출동합니다. 사고는 새벽 4시쯤 울산 고속도로 울주군 범서정류장 부근에서 났습니다. 고속버스 옆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버스를 들이받은 승용차는 다른 차들과 반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28살 정모 씨가 술에 취해 거꾸로 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난 차량들이 울산 국도로 빠져나가는 램프입니다. 정 씨는 이 램프에 거꾸로 들어와 고속도로를 역주행했습니다. 정 씨는 거꾸로 들어온 상태로 4km를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마주오던 고속버스를 들이받고 나서야 운전을 멈췄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술도 된 상태에서 잠이 덜 깬 상태니까 만약에 정면 충돌했으면 좀 대형 사고죠.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풀리면 미세먼지와 함께 찾아오는 겨울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고드름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고드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양진 기자가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빌라 꼭대기부터 1층까지 얼음이 벽을 완전히 초대형 고드름이 정일제 이 도로에 쏟아져 내려 지난해 겨울 한 50대 여성이 18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머리 조심. 고등학교에서 아이스하키 특기생들을 지도하는 감독이 폭력을 휘두르고 대학 입시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까지 받았다는 의혹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빈 기자, 이미 2달 전에 아이스하키 특기생들의 대학 입시와 관련한 문제점들 JTBC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대학 측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사전 스카우트 의혹인데요. 네. 아이스하키로 유명한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에서 그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보도 이후 두 학교 모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를 최근에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단 현재 대학 입시 시스템상 현장 감독과 코치 등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학 감독 등이 대학 입시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학부모들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닌데요. 네. 입학 사정관으로 참여하는 교수가 매년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들여다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취재 중 의아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번 입시에서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생으로 9명이 합격했는데 이 중 6명은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하지 않고 오직 연대에만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군데 대학에만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들도 동시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전에 합격을 자신했기 때문에 혹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연대 측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 연대 인기가 이제 높아서 최상위권 지원자 중에는 의뢰 연대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네, 대학 측의 설명은 그렇지만 좀 더 면밀하게 교육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특기자 전형 입시 방식을 보면 말이죠.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입시 과정에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감독의 말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연고대 수시 특기자 전형에는 실기평가가 없기 때문에 네. 고교 경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 출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고교 감독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감독에게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학부모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딱 집어 그래요. 많이 컸네. 결국에 내 새끼 죽인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진짜 무섭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가 서울 강북의 K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이 같은 문제가 과연 그 고등학교에서만 발생할까 이런 의문점도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K고만의 일이 아닙니다. 네. 다른 학교에서도 현재 저희에게 제보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입시를 두고 끊임없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게 누구는 4억을 주고 들어갔다. 또 어떤 친구도 4억이다. 또 어떤 친구는 예비이기 때문에 2억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합이 뭐 10억이고. 네, 이 같은 체육 특기생들의 비리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98년도에도 당시 아이스하키 협회장이 연대 특기생 선발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도 연대 윤모 감독, 지금도 감독으로 있는데요. 고교 감독으로부터 입학 대가로 돈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입시 비리가 이렇게 계속되자 최근 연대는 아예 수시 모집 체능 계열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는 것까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이빈 기자, 수고했습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조 전 코치 이외에도 다른 빙상계 지도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생각했던 피해자들이 지금 나서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 빙상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다른 빙상계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젊은 빙상인 연대.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성폭행도 많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 의혹 2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고발 기자회견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로해도 결국 덮인 적이 많아 과연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앞서 심 선수는 2차례 비공개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JTBC에 옆에서 듣기도 힘든 고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심 선수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달라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주력해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일단 수사팀은 17명 규모로 네. 꾸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대규모 수사팀을 그렇죠. 꾸린 것이고요. 일단 경찰이 보기에 심석희 선수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말만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만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네. 해서 주변 정황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같은 걸 복원해서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의 내용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심석희 선수가 주장하고 있는 성폭행과 관련된 일시라든가 상황에서 뭔가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간접적인 증거라도 있을지를 일단 추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검찰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일단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은 상습 상해를 가지고 재판을 네.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14일이지 않습니까? 14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상해 내지 폭행으로만 처벌을 하게 되면
현재 형사소송법상 같은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재판을 회부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이중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에서 결론을 내버리면 14일 날 있었던 일은 설령 성폭행이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결국 그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별도로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찰의 초동 수사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선고는 2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 그 어떻습니까? 사이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작스럽게 공소장을 바꿔서 네. 항소심에서 이번에 선고에 대해서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까지 처벌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수사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게다가 항소심이라고 하는 것은 1심에서 한 번 심급을 거쳤다는 얘기인데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이 3심을 보장 못한 상태에서 바로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는 것도 또 불이익을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의 사건은 4명의 피해자를 가지고 상습상해를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경찰 수사 당국에서 혹시라도 성폭행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마 철회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항소심을 결론을 내달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실제 성폭행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기소를 하는 방안으로 아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23일로 예정돼 있는 항소심에서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루어지겠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석희 선수 외에 네. 나머지 선수들도 있고요. 또 심석희 선수가 이번에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애초에 항소심에서는 합의를 했었던 4명의 피해 중에 2명이 합의를 했었거든요. 1심에서 1명이 했었고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 2명이 합의를 했는데 그 2명이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기존 혐의를 가지고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재범 전 코치 측에서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선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지금 수거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물증, 문서라든지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말씀드린 것 같이 진술만 가지고 네. 처벌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당시 처음 있었을 때가 이제 17살이었기 때문에 아주 또 어린 나이라서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100% 그것만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문자 메시지도 문자 메시지고 네. 당시 주변에 혹시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정황상 뭔가 좀 미심쩍은 일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좀 광범위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성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것이 아니라도 심석희 선수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는데 그 객관적인 증거 상황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도 또 같이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기소를 할 건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조재범 전 코치 측의 부모도 그렇고 심석희 선수를 생각해서라도 일단 일종의 억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소문 같은 것들이 성범죄와 관련된 재판에서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게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폭로된 뒤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다. 또 조재범 전 코치 말고도 다른 지도자에게 성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시 이래봐야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진술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젊은 빙상연대라고 네. 하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대여섯 명 가량의 조사를 했었고 그중에 한 2건 정도는 그쪽에서 봤을 때는 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다라는 네. 얘기까지는 나왔었는데 실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로 고소가 이어지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빙상연맹에서 비슷한 사례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구 제명이 됐다 하다가 2, 3년 지난 뒤에 슬그머니 제자리에 네. 복귀라는 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복귀를 한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도를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뭔가 위에 감독진이나 코치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다 그분들이 다 위에 있는 게 아니냐. 내가 이거를 억울하다는 걸 폭로했었을 게 결국에는 빙상연맹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선수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피해자들이 그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이외에 더 추가로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일단 현재는 성범죄 자체가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사는 가능할 수가 네.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 같이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선수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도 어떤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지를 빙상연맹도 빙상연맹이지만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명백하게 좀 대책을 마련해줘야 이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면 사실 조재범 전 코치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앞으로 2차, 3차 다른 일이 반복되지 않는 보장이 없어지는 거지 네. 않습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뻔히 있다. 그런데 공개를 못한다, 고발을 못한다. 그런 일이 뭐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누가 또 이 피해를 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앞서 하예빈 기자와도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문제 또 터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까요? 일단 지금 명단이 공개된 부분들, 네.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명단이 공개된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제 최종 합격자하고 일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 이 학생들이 이 사람들만 정확하게 다른 학교 같은 게 복수 지원하는 게 상례인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피해를 사실상 주장하고 있는 부모들의 진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는 업무방해 같은 혐의로 수사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 비리 과정에서 봤다시피 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이 학교 관계자들도 네. 실형 처분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도 이 부분을 엄격하게 막고 있고, 이른바 사전 스카우트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검찰이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체육 특기생들의 입시 비리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늘 오후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해외 진출을 막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선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고소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조 전 코치처럼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해외 활동을 막는 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제명은 연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아 지도자 생활을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해한 뭐 코치라든지 임원들은 죄의식이 없이 그냥 계속 지도 생활을 하고, 지난해 연맹은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한 조 전 코치를 영구제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코치는 영구제명된 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과 접촉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논란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연맹 임원진은 모두 해임됐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모든 기능을 대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있는 빵집에서 일어난 강력한 폭발 사고로 소방관과 또 건물에 있던 여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러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고 가스가 새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파리 빵집 앞 호텔에 있던 이탈리아 기자가 촬영한 모습입니다. 다른 투숙객은 옷도 갖춰 입지 못한 채 비명을 지릅니다. 대피하는 동안 맞은편 건물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전 9시쯤 일어난 폭발로 빵집 건물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차량들이 뒤집히고 인근 건물의 창문도 부서졌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던 빵집에서 가스가 샌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관들이 살펴보던 도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과 함께 인근 건물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테러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 영향으로 제주 관광객이 100만 명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얼마 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잠시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곳을 아예 제주로 옮긴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열풍이 이제 좀 식었다고 합니다.
크게 오른 집값도 그렇고 제주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점도 이유였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5년 전 제주로 온 34살 박산솔 씨가 천혜향 감귤 농가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서울에서 전자책 출판회사에 다니다 그만두고 제주에 정착했습니다. 지금은 이곳 농가와 전자상거래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런 경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해 외부에서 제주로 순유입된 인구는 9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2014년 11,000여 명을 시작으로 2017년 14,000여 명까지 계속 증가 추세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일자리 외에 집값도 부담입니다. 특히 최근 제2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많게는 3년 새 3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초기에 분양가가 2억 6천, 2억 8천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고가가 한 8억 5천까지. 갑자기 불어난 인구와 관광객 때문에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쓰레기가 늘어나는 등 생활 환경 여건도 악화됐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열풍이 식으며 올해 한 70만 명 돌파는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 수명이요 7년 전보다 1년이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현금을 직접 쓰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일어난 일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가져옵니다. 아 정말요? 카드만 가져옵니다. 카드만요? 네. 한번 지갑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붕어빵 사 먹을 때만 쓰고 그럴 때 아니면 거의 안 써요. 지폐는 거의 안 쓰고 거의 카드나 페이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카드로 계산할게요. 네. 이렇게 카드나 전자화폐로 계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폐 하나를 발급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0원짜리 지폐의 수명은 4년 4개월, 7년 전 조사 때보다 1년 2개월 늘었습니다. 5,000원권의 사용기간도 석 달 늘었습니다. 만원짜리 지폐의 평균 수명은 10년이 넘습니다. 5만원 지폐의 경우 2009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수명은 알기 어렵지만 만원짜리보다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1,000원짜리 지폐의 수명을 다른 나라 지폐와 비교해봤습니다. 미국의 1달러는 5년 10개월로 1,000원 지폐보다 1년 반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은 1,000엔짜리 지폐의 수명이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언제 어디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음 달 중순 베트남이라는 외신 보도도 지금 나온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재 북한과의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러니까 뭔가 조율이 북미 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 중에 앵커가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점을 묻자 세부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담 시점과 장소 등 실행 계획을 놓고 북미 간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우리 정부에 30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제시하면서 요구한 것인데 이 협정에는 답변 시한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지만 답변 기간에 구애받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근거 없는 답변 시한을 내건 것은 다음 수순으로 빠르게 넘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 문제를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미세먼지입니다. 주말 동안 이 정도는 처음인 것 같다 했는데 오늘은 더 심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시간 아침 시간에 안개까지 껴있는 곳이 곳곳에 또 있는데 특히 서해상에서 안개가 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상의 가시거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서울 오가는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오늘 아침 서해상의 가시거리는 300m에서 500m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운항관리센터는 안개가 걷히면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에 나오기 전에 선사의 운항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공기질 최악, 낮 스모그 유입, 그리고 모래 반짝 한파인데요. 출근길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SNS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깔려 있으니까 마스크 필수다. 또 마스크 다 떨어져 가는데 또 사야겠다. 출퇴근길에 강제 노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높은 수치여도 밖에 나가보면 10명 중에 3명만 마스크 쓰는 현실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날씨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오늘도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전국 10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틀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서울 지역 안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됩니다. 취재 기자와 미세먼지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은 공기질이 어제보다 더 나빠졌다고 하는데 현재 미세먼지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주말인 어제 그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83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새벽에 이미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고 있고, 또 강남구와 동대문구 같은 이 측정소에서는 새벽 2시 기준으로 12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네. 오늘 낮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더 짙어지겠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초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보면 오늘 낮 12시와 오후 6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상태에 이르면서 올 들어 공기가 가장 탁하겠습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시행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이래로 이틀 연속 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총 10개 시도에서 비상 저감 조치에 나서는데요.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 제약은 어제 14곳에서 오늘 전국 16기로 확대됩니다. 또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서울 지역 내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는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아직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강원과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7곳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네,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세먼지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배출량 자체가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요건이 하나만 더 충족이 되더라도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를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 곧바로 미세먼지가 쌓이며 농도가 높아집니다. 또 차가운 북서풍이 약해지고 따뜻한 서풍이 불면 곧바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서 대기질이 나빠지는 시기입니다. 결국 겨울철 일반적인 사만 사온에서 이제는 이 사온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대기 정체는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모습은 이제 위성뿐만 아니라 카메라에서도 쉽게 포착될 정도입니다.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곧 저희도와의 온도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온도차가 적어지면 대기의 흐름도 둔해집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그대로일지라도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고여있는 환경이 더욱 쉽게 또 자주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미세먼지는 언제쯤이나 해소가 될까요? 네,
그 미세먼지는 화요일인 내일이죠. 내일 낮 그 반짝 추위가 밀려오면서 잠시 해소되겠지만 주 후반에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1월 하순에도 강력한 한파가 밀려올 가능성이 낮아서 이번 겨울 그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무소속 이영호, 송금주 의원에 대한 복당과 입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의석수를 늘리기보다는 일단 민주평화당과 연대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과거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이용호 의원은 지난 대선에 안철수 후보 캠프 국민소통본부장이었고 송금주 의원은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위치였습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두 의원이 과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줬던 상처에 대해 해명하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입당 불허에 반발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입당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전 약속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 두 자리보다는 민주평화당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갈라져 나온 국민의당 출신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에 두 의원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에게 직접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송금주 의원은 당혹스럽지만 당의 공식 기구가 결정한 만큼 일단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박성태입니다. 무소속 이영호 의원과 송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과 입당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습니다. 민주당은 정강 정책과 맞지 않는 활동 등을 했다며 어제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합니다. 황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을 둘러싸고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무소속 송금주 이영호 의원의 복당과 입당 신청이 불허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이유를 좀 볼까요? 네, 일단 민주당의 이 복당 심사를 했던 네. 위원회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의 정광 정책과 맞지 않았고 그동안의 활동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당의 정책적 이념과 철학에 맞지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했던 활동들 그 과정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국민의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두 의원이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에게 또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뭐 도로 박근혜, 문근혜 아니냐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자존심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책에 반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것은 일단 형식적인 그런 내용의 검증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당내 여러 네. 의원이라든가 또는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확고한 그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색채를 흐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구정치다 이런 비판을 네. 했거든요. 또 하나는 역시 앞으로의 정치 지형의 개편의 측면에서 민주평화당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그리고 향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우군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당과의 연대를 고려했을 때 이 사안이 지금은 도리어 더 갈등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도 이들 두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 두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평화당과 연대를 하기가 껄끄러워진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당의 연대 측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라든가 지금 중요한 개혁 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 특히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라든가 만일의 경우 두 의원이 결국은 과거의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정당 간의 연대, 협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비판을 해왔고 또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향후의 정책을 봤을 때는 과거의 양당제 시스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네. 지금의 이 정당의 역할들,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의 역할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다당제 장점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일의 경우 두 의원이 그렇게 가게 되고 민주평화당과 많은 갈등이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정당의 연대, 협치의 정신에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현실 정치를 더 감안한 그런 측면까지 고려했다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당장의 의석수보다는 민주평화당과의 연대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총선이 다가오게 된다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되면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처럼 정당을 쉽게 옮기는 것, 그리고 정치의 이념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의 말을 뒤집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구정치, 철새정치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과거처럼 쉽지 않아졌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의식, 견제와 감시 시선이 높아졌고요. 그렇다면 내년 이제 4월 총선을 지점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의원 중에서는 이미 이 자유한국당 입당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재편의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다시 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평화당에 있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두 의원들과 또 만일의 경우 바른미래당이 그런 갈등 속에 놓이게 된다면 새로운 또 제3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우호적으로 의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과거의 양적 팽창 방식의 그런 정치는 좀 지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합종연행의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무분별하게 의원들을 끌어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는 이런 양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결국 내일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당권에 도전하겠다. 뭐 그런 뜻일까요? 지금 시점에 입당을 하는 건 말이죠.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그런 목소리를 여러 인터뷰라든가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내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겠다. 대신에 그 말은 결국은 당권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은 분명히 2월 27일, 불과 40여일 남은 이제 당권에 대한 도전이 될 거고요. 그럼으로써 당내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이 늦은 것 아니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러나 너무 빨리 들어갔을 때는 현실 정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황 전 총리 굉장히 고심을 해왔고요. 오늘 아침 일부 인터뷰에서도 글쎄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당연히 당권 도전을 위해서 입당을 했고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의 황교안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권 도전을 선언하는 순간 친박 진영의 표들이 다 몰리게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친박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정우택, 김진태 여러 의원들이 있고요. 그동안에 보였던 심재철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의원들이 사실은 지금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그런 흐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야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친박이 결집하는 흐름이 모아지게 됩니다. 지금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 과정에서도 친박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태극기 부대라든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강경한 우익 진영의 인사들이 지금 많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들이 세력이 된다면 친박이 큰 힘을 모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황교안 전 총리를 얼굴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친박이 표를 모으게 될 거고 황교안 전 총리가 아무래도 당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주자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놓고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지만원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5.18 당시에 광주에 투입됐던 진압군 지휘관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말에 계속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답지 않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인사 영입을 놓고 더구나 5.18 특히 작년 9월에 출범했는데 추천을 계속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동안 정개특위라든가 다른 유치원 3법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국정개혁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반대하고 또 시간을 끄는 양식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만원 씨는 이미 광주 이 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걸로 민형사상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분을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지더니 이번에는 또 당시에 가장 잔인하게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고 했던 3공수여단 13대대장을 했던 병길남 씨를 추천하려고 이미 후보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려워졌다라는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위기도 있지만 이런 인사를 추천했다는 것, 더군다나 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큰 가해자, 다시 말해서 어떤 검찰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도리어 그 위원으로 선출한다. 이것은 결국은 광주 이 조사 특위의
당시에 뭐 안매장이라든가 헬기 사격, 또 성폭행 얼마나 많은 범죄가 새로 밝혀졌습니까? 이 부분을 밝히자는 것인데 거기에 가해자가 조사위원을 한다.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조사위원은 가장 합리적이고 또 정책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해자의 입장에 섰던 사람이 어떻게 특위위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런 추천위 인사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은 정말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답지 못하다. 좀 더 진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을 제대로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김홍국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죠. 장관급 후속 인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설 이전 개각은 쉽지 않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이전 개각은 일단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월 초 설 연휴까지 보름밖에 안 남았다며 후보자 추천, 인사검증, 대통령 재가 등의 시스템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설 전에 개각을 하려면 이미 유력 주자들이 언론에 다 나왔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 개각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을 겸직하는 장관들의 경우 단계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출마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좀 먼저 나오고. 문재인 정부 1기 내각부터 합류한 의원 겸직 장관들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입니다. 설 연휴 전 개각을 청와대와 당에서 부인하면서 개각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스키 관광객 3명이 숨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서부 산악 지역에서 스키를 타던 독일인 관광객이 눈사태에 휩쓸렸습니다.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인데요. 오스트리아에선 열흘 가까이 큰 눈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눈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발 고도가 2,000m 이상인 지역에 눈사태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높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눈폭풍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캔자스주 신시내티 국제공항에선 착륙하려던 여객기가 활주로에 쌓인 눈에 미끄러졌는데요. 당시 여객기 안엔 승객과 승무원 12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눈폭풍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역에서만 25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는데요. 미주리주에선 눈길 교통사고로 운전자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눈폭풍이 동부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직원을 위해 단골 손님이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성은 최근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새 차 구입은커녕 출퇴근 교통비도 부담스러워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연을 알게 된 한 단골 손님이 여성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다름이 아닌 자동차를 선물한 건데요.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던 여성이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여성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병을 깨부수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분노의 방인데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야구방망이를 든 사람들이 유리병부터 가전제품까지 온갖 물건을 때려 부숩니다. 한 달에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고 박살낸 병만 15,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분노의 방을 만든 여성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30분간 이 방을 이용하는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2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SNS상에서 이 영상이 퍼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10대가 경찰들까지 위협을 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비명을 지르던 남성은 발길질을 하며 저항합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자전거를 집어던지며 경찰을 위협합니다. 테이저건과 3단봉을 든 경찰들도 손을 쓰지 못합니다. 이어 남성이 시민들 틈 사이로 달아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지하철 암사역 앞 인도에서 19살 A군이 흉기로 친구를 찔렀습니다. A군은 흉기를 들고 친구인 18살 B군과 싸우다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B군은 근처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귀가했습니다. A군은 한참을 경찰과 대치하다 도망쳤고 뒤쫓아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테이저건을 들고도 A군을 곧바로 제압하지 못한 장면이 담겨 경찰의 대응이 미숙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심석희 선수가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빙상연맹이 관련해서 회의를 여는데요. 영구 제명 징계를 이미 받았지만 해외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간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오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선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고소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조 전 코치처럼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해외 활동을 막는 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 제명은 연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아 지도자 생활을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해한 코치라든지 임원들은 죄의식이 없이 그냥 계속 지도 생활을 하고. 지난해 연맹은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한 조 전 코치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코치는 영구 제명된 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과 접촉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논란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연맹 임원진은 모두 해임됐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모든 기능을 대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회담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에 다음 달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자고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 들어온 소식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에 세부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는 소식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백종훈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전문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협의에 관여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인도네시아나 몽골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검토되는 곳은 베트남이라고 했습니다. CNN도 백악관 현장팀이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하와이를 답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측이 이런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이 베트남의 개최 후보 도시까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하노이, 다낭을 후보지로 꼽습니다. 베트남엔 북한 대사관이 있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베트남은 2017년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도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을 정상회담 개최지로 거론하며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실제로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거 쪽으로 일단 전략을 수정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최 시기와 장소는 물론이고 어떤 의제를 다룰지도 주목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 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최근 한 2주 사이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구체적으로 개최 장소를 지금 협상 중이다, 북한이고 곧 발표한다라고 했고요. 방금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세부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도출한다라는 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로지스틱스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대로 맞는다라면 이미 개최 장소랑 시기는 결정이 됐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2차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개최지로요. 뭐 아시아 국가들도 몇 곳 있었고 미국 하와이도 있었고 비무장지대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한 거는 지금 상황으로는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하노이냐 다낭이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베트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방문을 했었죠. 바로 연이어서 미국의 그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 마크 램퍼트가 또 베트남을 갔습니다. 근데 마크 램퍼트 같은 경우에는 주된 업무가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 그 한반도 문제만 다루는 그런 직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을 특별히 갈 일은 없었는데 그것을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전 답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베트남이 다른 그 국가들이나 도시에 비해서 여러 지금 고려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장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가 될지 이제 다낭이 될지 이제 두 군데인데요. 아마 베트남에서는 다낭을 지금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싱가포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이 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를 함으로써 엄청나게 큰 그런 관광 효과와 또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다낭이 지난번에 그 에이펙도 했고 그 나름대로 관광지고 휴양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함으로써 나름 그 또 관광 효과와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중순쯤 베트남에서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뭐 계속해서 물밑 접촉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 달이면 준비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두 가지로 여전히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단순하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그동안의 물밑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다 하면은 그래도 2월 중순은 좀 빠르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북미 간에 사실상 이 비핵화 협상이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이후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는 논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비핵화 자체에 대한 의제를 놓고 협상을 한다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만을 위한 그런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동안 전례를 보면은 정상회담 전에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이제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언제 열리는지를 보면 정상회담의 속도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마 그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15일, 현지 시간 15일까지가 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아프리카랑 중동을 순방하고 있고요. 아마 다녀와서 지금 이번 주에 고위급 회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전제로 그 고위급 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빠르게 시간표를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형태는 지난 11월 8일 날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원래 방미가 이제 예정이 됐었는데 북한 측에서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 했기 때문에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미국을 가는 형태로 해서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 이른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빅딜이 추진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주말 사이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얘기가 나왔어요. 화성 15형을 비롯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반출 또는 폐기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네. 그 미국민의 안전을 뭐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바로 붙여서 이제 늘 미국이 얘기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른바 이제 FFBD까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미사일의 폐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뭐 사실 작년에 북미 1차 정상회담 때도 사전에 우리가 좀 논의를 했습니다.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초기 조치, 이른바 프론트 로딩이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일부 미사일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생산 라인을 없애는 거, 이제 그것이 또 북한이 나름대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진전이 됐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게 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또 IRBM이라 해서 이제 중거리 미사일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미사일이 폐기가 이루어지고 또 생산 라인도 폐쇄가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미국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시간표를 좀 빨리 돌릴 수 있다. 나름대로 뭐 미국에서는 생각 가능한 옵션이고요. 물론 그것을 이제 북한이 받을지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냐, 언제 하냐, 이거가 일단은 관심사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얘기를 나누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궁극적인 비핵화 협상이 아닌 것에 그친다면 거기에 대한 우려는 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작년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우리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때 6.12 그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새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는 그것을 반성하는 그런 또 부족한 면을 채워야 된다. 그것은 구체적인 조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떻게든지 그 기존의 전향적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의 어떤 것을 선택해서 폐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이고요. 반면에 지금 북한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변한 입장은 안 보입니다. 지난번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중요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미국이 할 차례다. 여전히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좀 차이는 있어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이냐인데 이게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면 글쎄 조금 우려가 되는 게 1차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게 해서 추상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실무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는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매체들은 한미 군사합동훈련 그리고 전략무기 반입 이런 것들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뭐 그것은 신년사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은 그냥 중단이 아니라 영구히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저는 북한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름대로의 체제 안전 보장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상대방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또 특히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담 협상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려되는데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이런 주한미군의 문제라든지 연합훈련의 문제를 일종의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저희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북한은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협상의 하나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북미 고위급 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좀 짚어봤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에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드에서 JTBC가 최고의 채널상을 포함해 우리나라 방송사 중 처음으로 4개 부문에서 동시 수상했습니다. 네, 드라마 미스트에서 활약한 김남주 씨는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So the winner of the Cable and Satellite Network of the Year, JTBC. 올해 23번째를 맞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TV 시상식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드에서 JTBC가 최고의 채널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최고의 채널상은 케이블 부문으로선 우리나라 방송사상 처음이며 2012년과 2013년 KBS가 지상파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JTBC는 또 예능 아는 형님과 지난해 방영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코미디와 드라마 시리즈 부문에서 각각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드라마 미스티에서 인생 최고 연기라는 찬사를 받았던 배우 김남주가 최우수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이렇게 아시아의 시청자분들까지도 큰 울림이 됐다면 이보다 더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996년부터 시작된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드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45개 부문에서 수상이 이루어지며 전 세계 22개국 2억 명을 대상으로 생중계됐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슈팅 2개를 기록한 손흥민은 팀 내에서 5번째로 높은 평점 6.78점을 받았습니다. 소속팀 일정을 마친 손흥민은 곧바로 2019 아시안컵이 열리는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해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합니다. 피겨 세계선수권 출전 티켓을 놓고 연하키즈들이 맞붙었습니다. 남자 싱글 최강자 차준환은 점프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1위로 오르며 국내엔 적수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여자 싱글에서는 15살 유영이 언니들을 제치고 시상대 맨 위에 올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스텝은 음악과 하나가 된 듯 경쾌했고 날아오른 몸은 사뿐히 얼음 위로 내려왔습니다. 독약을 마시는 로미오를 표현한 마지막 동작이 나오자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피겨 왕자 차준환에게 국내 무대는 좁았습니다. 초반 2번의 4회전 점프에서 불안한 착지로 감점을 받았지만 중반 이후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 점수를 합친 총점은 245.52점. 2위와 50점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 여러 가지 좀 자잘자잘한 실수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문수, 김예림, 유영 등 연하키즈가 몰린 여자 싱글은 경쟁이보다 치열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한 유영은 첫 과제인 트리플 연결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연기를 마친 뒤에는 벅찬 표정으로 관중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면 이문수는 첫 점프에서 빙판에 손을 짚었습니다. 실수 없는 연기를 펼친 유영이 총점 130.95점으로 경쟁자 언니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겐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데 나이가 어려 시니어 무대에 설 수 없는 유영은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참가합니다.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는 2위 이문수가 대신 출전합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수도권에는 이틀째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고 출근길 현재 대부분 지역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도 날아들고 그 따뜻한 서풍으로 인해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4, 5도 정도 높아서 겨울치고는 상당히 포근한데요.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 반짝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미세먼지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청주도 7도, 대구와 광주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수준의 기온 예상됩니다. 북한도 대부분 영상권인 가운데 개성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함흥은 최고 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한때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인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오늘도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를 비롯한 중서부 대부분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올라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6시를 기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아이를 보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팀 전 감독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수를 폭행하고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차별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늘 오후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해외 진출을 막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